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각조 팀의 전력과 그리고 순위를 예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2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는 스페인, 독일, 일본, 코스타리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페인과 독일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조 1위를 다투면서 16강에 진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 가운데 일본이 얼마만큼 스페인과 독일을 괴롭힐 수 있느냐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죠. 일본 큰일 났네, 큰일 났어. 2조에 포함되는 순간 16강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2조에 포함됐어 하고 한껏 비웃어줬는데요. 물론 우리가 속한 H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하튼 스페인과 독일을 일본이 쫓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코스타리카가 과거에 월드컵에서 한 차례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전력은 많이 내려왔지만은 일본과 함께 스페인과 독일을 추격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2조는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적함 대 스페인 전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끄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예선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월드컵 본선에 올라왔는데요. 2010 남아공 월드컵 당시 전후루에서 유럽 선수권 대회까지 포함해서 메이저 대회 3연패를 했잖아요. 그때가 전성기로 보면 됩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다시 한번 스페인을 월드컵 정상으로 끌고 올라가고 싶지만 스페인 명단을 봤을 때에는 최전방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호세가야마저 부상을 당하면서 굉장히 젊은 풀백이죠. 알레한드로 발데 선수가 대체 발탁을 했습니다. 물론 루이스 엔리케 감독 밑에서 스페인은 나름대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 4위, 유로 2020에서 3위, 그리고 또다시 네이션스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는 있는데 과연 우승할 전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의 전력이 스페인보다는 좀 더 위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최전방에서 득점포만 제대로 가동한다면 역시 우승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전술부터 알아볼까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4-3-3 바탕으로 해서 높은 점유율 축구를 구사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선수로서도 뛰었고 감독으로서도 트래블을 달성한 인물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전술을 많이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측면 쪽에 페란이라든가 사라비아라든가 이런 공격수들을 중앙 쪽으로 모이게 하면서 측면 풀백들이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공격수의 숫자를 늘리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짜임새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좌우 풀백들이 위로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메잘라들도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공격수 숫자를 늘리고 그 가운데서 결정을 짓고자 노력을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최전방의 화력입니다. 알바라 모라타가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데, 물론 모라타가 어려운 순간 골을 넣곤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모라타도 믿을 수 있는 공격수는 아닌 듯 보이기 때문에 다른 득점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최전방 자원은 알바라 모라타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센시오를 올릴 수도 있죠. 그리고 안수파티를 저 자리에 쓸 수도 있지만 역시 모라타가 맞게는 믿을 만한 득점원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측면 쪽에 있는 자원들이 골을 많이 넣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페란이라든가 사라비아라든가 아니면 뭐 다니 올모도 이 자리에 쓸 수 있고, 안수파티라든가 아센시오라든가 모두 믿을 만한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한 방을 통해서 경기를 뒤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역시 안수파티를 뽑은 이유는 최전방의 모라타의 득점력이 부족할 때 안수파티를 측면에 배치하면서 득점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안수파티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 관리가 들어가면서 바르셀로나에서 많은 경기 수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다가 올 시즌 전반기의 모습을 봤을 때는 유효 슈팅 숫자가 많이 부족해지고 결정력도 좀 많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안수파티만큼 골을 쉽게 넣는 선수는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점차적으로 퇴색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안수파티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물론 미드필더 라인은 정말로 탄탄합니다. 페드리, 가비, 마르코스 요렌테, 코케, 솔레르 정말로 탄탄하고요. 부스케츠 자리도 물론 이제 선발로 부스케츠가 나올지 로드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스케츠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스케츠라고 했습니다만 로드리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은 굉장히 탄탄한 편이고, 수비 쪽에서의 좀 아쉬움은 있죠. 왼쪽에 호세가야가 빠지면서 알바가 선발로 뛸 가능성이 있는데, 뭐 발데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나쁜 활약은 펼치지 않을 듯 보입니다. 그 오른쪽 측면도 좀 아쉬움이 있는 상태고요.
중앙 쪽은 아마 파우 토레스하고 라포르트 그리고 에릭 가르시아가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케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는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넘버원 역할을 하고 있죠. 대학 골키퍼는 아예 대표팀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스페인은 높은 점유율을 통해서 공격의 아기자기함을 보여주지만 마무리 질 수 있느냐? 요것이 이제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선수는 페드리입니다. 페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맷잘러로서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펼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선발로 뛸 가능성이 있는데 페드리가 공수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도와주는 역할까지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페드리가 골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페드리가 골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알바로 모라타입니다. 알바로 모라타가 최전방에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스페인의 성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알바로 모라타가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스페인은 예상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로 모라타가 조금 더 분발해줘. 네가 살아나야 된다. 네가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부스케츠를 뽑았는데 역시 1차 빌드업은 부스케츠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죠. 부스케츠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로드리와 부스케츠가 같이 기용되는 그런 상황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스케츠가 지치면 로드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로드리가 선발로 나와서 부스케츠가 교체 투입될 수도 있는데 부스케츠일 때 공격이 조금 더 원활하게 풀리는 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스케츠를 선발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부스케츠는 전체적인 기동력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안정감을 생각한다면은 로드리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세트피스에서의 공격력을 생각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스케츠보다는 로드리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오든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누구를 선택하든지 그건 큰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중원의 조화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자, 스페인 대표팀의 주목할 선수까지 알아봤는데요. 스페인은 일단 독일과의 경기에서 웃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신감을 갖고 탄력을 받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하고의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독일의 목표도 당연히 월드컵 우승입니다. 독일은 브라질 다음으로 월드컵에 가장 강한 국가예요.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이때 베른의 기적이었죠. 1974년 서도 월드컵, 자국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때 마테우스를 앞세웠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월드컵에서 4차례나 우승을 차지한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월드컵도 우승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독일의 감독이 한지 플릭 감독이에요. 한지 플릭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고 6관왕을 차지했던 시절을 생각했을 때 이 감독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최전방이 문제입니다. 스페인하고 유사한 면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티모 베르너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니클라스 펠크루라든가 아니면 유스파 무코코 선수를 영입하긴 했는데 이 선수들을 대표팀에 차출했다 할지라도 이 선수들이 과연 대표팀 최전방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독일도 최전방에 대한 고민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지 플릭 감독의 전술을 봤을 때는 한지 플릭 감독은 역시 점유율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아나가면서도 공수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한지 플릭 감독은 좌우 측면의 공격수들의 스피드를 최대한 또 이용하는 모습이 있죠. 최전방 자원이 이선 자원들과 위치를 언제든지 바꿔가면서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최전방이에요. 네. 티모 베르너가 있다면 티모 베르너가 최전방을 책임지겠지만은 티모 베르너가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누가 최전방에 나올 것이냐, 토마스 밀러냐, 카이 하베르트냐, 아니면 유스퍼 무코코냐, 누가 나오든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 아쉬움이 있고, 최전방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이선 자원들의 득점력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이선 자원들이 얼마만큼 득점포를 가동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물론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은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삼선 자원들의 숫자는 좀 부족하죠. 키미, 고레츠카, 균도안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 라인에는 흑메스를 제외하면서 경험이 풍부한 자원이 빠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디거 질레라면 안정감을 유지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거기다 노이어 골키퍼도 건재하니까요. 노이어 골키퍼가 몸 상태가 좀 나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출전 가능하다고 하죠. 자, 그러면 독일의 주목할 선수는 누구일까요?
자, 요시아 키미는 당연히 주목해야 됩니다. 네,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지만은 워낙에 많은 역할을 하는 선수죠. 말 그대로 살림꾼입니다. 주어진 역할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에서 전방으로 올라가면서 공격 전개에 도움을 주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항상 수비에도 도움을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요시아 키미는 주목을 해야 되고요. 자, 수비 라인에서는 안토니오 리디거가 중심 역할을 해야 돼요. 리디거가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센터백, 좌우풀백 가리지 않고 뛰었지만은 이 독일 대표팀에서는 센터백으로서 중심을 잡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클라스 펠크루는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최전방에 티모 베르너가 못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뛸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 펠크루예요. 근데 올 시즌 브레멘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지 플릭 감독이 유스파 무코코보다는 펠크루를 최전방에 기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역시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아무리 경기를 잘하고 경기를 주도하더라도 골을 넣어야지 이길 수 있는 스포츠가 축구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스페인은 모라타가 잘하기를 빌 수밖에 없고 독일은 카이 하베르츠가 미쳐 날뛰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뭐 토마스 밀러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신성의 활약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펠크루라든가 유스파 무쿠코가 잘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징 스타, 새로운 스타 이런 명칭을 얻고 독일 대표팀의 최전방에 계속해서 활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티모 베르너도 그렇잖아. 네, 독일 대표팀에서 득점력이 월등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펠크루라든가 유스파 무코코가 월드컵을 통해서 한 번 더 껍질을 깨면서 네, 최전방에서 파괴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력이 나쁘지 않아요. 일본 전력은 제가 생각하기엔 역대 가장 좋은 전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편성이 안 좋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스페인, 독일 다음에 일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스페인과 독일 중에 한 팀의 발목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쿠보다케 우사라든가 미나미노 타쿠미가 지금 중요 선수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미토마 선수의 활약이 눈부시죠. 그래서 미토마 선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 미토마 선수가 대표팀 합류가 좀 늦어졌죠. 몸에 열이 난다고 하는데 발열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토마 선수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정우영 선수하고 같은 팀에서 활약하는 도안 리치 선수도 눈여겨볼 선수입니다. 자, 일본 대표팀이 왜 지금 이 순간 매우 강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일본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나름대로 성적을 내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리아스 감독이 지붕 잡고 나서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왔습니다. 아시안게임 은메달, 아시안컵 준우승, 도쿄올림픽 4위, 동아시아컵 우승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그리고 선수 명단 보면은 대다수가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험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 대표팀은 성적을 떠나서 재미날 것 같습니다. 성적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스페인 독일을 넘어서지 못해. 모리아스 감독의 전술을 볼까요? 모리아스 감독은 플레인 A로서 4-3-3 포메이션을 가동합니다. 그런데 수비 시에는 4-4-2로 변하게 되죠. 물론 수비 시나 공격 시나 4-2-3-1처럼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수비 시에 4-4-2로 바뀌는 거는 그만큼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4-2가 사실상 공간 배분이 가장 잘 되는 수비 라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두 줄 수비를 펼치고 있는 일본 사이 공간으로 들어오면 에워싸면서 공간을 주지 않고자 노력을 하겠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까마다 다이치. 와, 잘해. 까마다 다이치. 네. 그리고 이토주냐, 미토마 카오르.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도 최전방에서 활약이 엄청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믿을 만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볼을 예쁘게 차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미토마라든가 쿠보가 있기 때문에 좌우 측면에서의 스피드를 최대한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마다 다이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속팀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잖아요. 이 선수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마도 카마다 다이치의 득점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역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 전진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최전방의 화력이 기대만큼 발휘될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수비 라인에 대해서도 유토 선수 언제적 유토입니까?
네, 체력적인 문제를 좀 드러낼 수가 있고 토미야스도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전방하고 측면 수비가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일본 대표팀은 미드피더 라인이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이 미드피더 라인에서 힘을 발휘하면은 쉽게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역습 상황에서 네, 미토마라든가 이토주냐라든가 카마다 다이치라든가 후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골을 얻는다면은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다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본의 이 미드피더진이 탄탄하다 할지라도 스페인보다 강한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자, 일본이 측면의 스피드를 살리면서 앞쪽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런 전술 상태에서의 공격 전개는 독일이 더 뛰어나지 않는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16강에 갈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일본은 떨어진다 이렇게 단언하거나 확언할 수는 없어요. 월드컵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다만 전체적인 전력을 봤을 때는 일본이 스페인, 독일보다는 미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일본은 미드피더진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카마다 다이치, 미나미노 타쿠미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카마다 다이치 같은 경우에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프랑크푸르트에서 자리매김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의 유로파리그 우승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뭐 카마다 다이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름값도 있고 실력도 있는 선수로 봐야 됩니다. 미나미노 타쿠미는 좀 아쉽죠. 네, 소속팀에서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리버풀에서도 그렇고 모나코에서도 그렇고 아쉬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나미노 타쿠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월드컵으로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을 하겠죠. 코스타리카는 좀 아쉽죠. 왜냐면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8강 말 그대로 정점을 찍었고요. 그때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루이스 페르난도 수아레스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이번에도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뉴질랜드를 꺾고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타리카의 전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코스타리카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조엘 캠벨, 브리안 루이스, 케일러 나바스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스타리카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코스타리카가 새로운 기적을 쓸 수도 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조별리그에서 우루과이, 잉글랜드, 이탈리아와 같은 조였는데 16강 진출에 성공한 적이 있죠. 이것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지 이것이 관건인데요. 수아레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4-2-2-2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비 라인 쪽에서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수비 시에는 그냥 4-4 형태, 네, 두 줄 수비를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신구 좋아하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젊은 선수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은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수에서 문제를 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브리안 루이스를 거쳐가면서 조엘 캠벨이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측면 쪽에서 베네트하고 토레스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크로스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젊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친다면은 코스타리카도 나름대로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근데 그 성적이라는 게 16강 진출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결과론적으로 케일러 나바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골키퍼가 많이 막아내줘야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바스 골키퍼가 또 한 번 날아다니는, 네, 선방에 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콘트레라스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 젊은 공격수가 살아나야 되고 이 선수가 앞으로 코스타리카의 공격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트레라스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2조를 하나하나 알아봤는데요. 사실 2조는 첫 경기에 그냥 어떻게 될지 쫙 드러나요.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붙고 스페인과 코스타리카가 붙습니다. 여기서 독일과 스페인이 그냥 이겨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두 팀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여기서 일본이 독일 발목을 잡거나 코스타리카가 스페인 발목을 잡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일본과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는 숨 쉴 틈이 없어요. 왜냐? 첫 번째 경기에서 스페인이나 독일 상대하죠. 세 번째 경기에서 스페인이나 독일 상대하는데 양쪽 모두 일본도 그렇고 코스타리카도 그렇고
두 번째 2차전에서 반드시 서로를 상대할 때 잡아야 되거든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숨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2조에서는 일본도 코스타리카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스페인 독일 첫 경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미끄러지는 팀 그 팀은 나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맞대결이 펼쳐지거든요. 스페인과 독일의 대결은 정말로 재미날 것 같아요.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도 해요. 야, 루이스 엘리케 감독 바르셀로나 출신, 한지 플릭 감독 바이에른 뮌헨 출신, 둘 다 트래블을 달성했었던 감독. 그런데 스페인을 바르셀로나 생각하고 독일을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독일이 승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붙어봐야 한다고! 아니 진짜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에게 많이 졌다고 할지라도 또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건 스페인이고 독일이니까 요 경기 매우 매우 재미날 것 같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2조의 이 경기들이 너무 재미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